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회계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이해. 자, 유형자산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죠. 회사의 영업활동, 판매활동이 아니에요. 즉, 우리 회사의 영업을 위해서 장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즉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 그래요. 즉,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형태가 있어요. 즉 토지, 건물,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종류로는 토지, 건물, 구축물, 비품,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 이런 자산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이 중에서 이 유형자산은요, 우리 회사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두더라도 그 결산이 되면 매년 자산 가치가 감소하거든요.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 유형자산은 이렇게 토지, 건물, 구축물, 비품, 기계장치, 건설 중인 자산은 다 뭐다? 가치가 감가된다,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하는 거죠. 이 중에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 다른 유형자산은 다 감가상각 되는데 뭐만?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안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종류로서 대표적으로 토지가 있어요. 토지는 영업활동에서 사용한, 우리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으로서 대지, 임야, 잡종지 등 우리 회사의 공장 지을 땅, 그 다음에 그 주차장이라든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회사 영업, 즉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면 이 토지란 이름 쓰면 안 돼요. 장 뭐다?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토지는 투자 부동산 회사요. 투자 부동산에서 이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투자자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둬요. 투자자산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용 건물이 들어서 있는 대지, 즉 기업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영업활동으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산으로 분류시키고 계정 과목은 투자부동산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이때 매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부동산 회사 같은 경우에 토지는 뭐가 되겠어요? 매매 목적은 즉 사고 팔고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품이 되겠죠. 상품은 어디에 들어간다? 재고자산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 토지는 우리 회사의 영업, 즉 업무와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토지만 유형자산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건물이 있어요. 영업활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건물의 부속 설비 등이 뭐다? 건물, 이것도 뭐다? 유형자산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구축물이 있어요. 구축물. 선거, 교량, 암벽, 부교, 궤도, 저수지, 갱도, 굴뚝, 정원 설비 및 기타의 토목 설비 등 공작물 등 또 구축물로서 어디에 들어간다? 유형자산에 들어간다. 기계장치와 운송설비 등 이것도 다 어디에 들어간다? 유형자산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그 다음 건설 중인 자산은 현재 우리가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건설을 위한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로 하되 건설을 위해서 지출된 도급금액, 건설비는 다 뭐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서 유형자산으로 분류시키고요. 그 다음에 차량운반구는요, 우리 육상, 해상에 쓰던 어쨌든 뭐 한다? 오토바이, 자전거, 트럭, 다 뭐라 그런다? 차량운반구라 그러고요. 선박도 유형자산에 들어가고, 비품은 책상, 의자, 복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비품, 유형자산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형자산을 분류하기 위한 특징을 보시면요. 유형자산을 분류하기 위한 조건은 다른 말로 유형자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째,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눈으로 딱 보아서 형태가 보여야 하고요. 두 번째,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어야 된다.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되지 않고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자산은 유형자산에 들어간다 하는 거죠. 유형자산은 단기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사용할 것으로
전제로 한 자산을 우리가 유형자산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단 재고자산의 용도로 건설 중이거나 개발 중인 유형자산은 유형자산에 제외시킨다. 재고자산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있잖아요. 상품. 이런 것은 이런 것은 뭐다?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판매 목적. 판매 목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재고자산이라 그러거든요. 그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어디에 들어간다?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들어가야지 유형자산에 넣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유형자산의 회계처리는 취득시, 보유시 회계처리까지 공부할 거고요. 사실은 유형자산의 취득시, 보유시 회계처리 말고도요. 이제 뒤에 계속 배우겠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시 회계처리. 요까지. 유형자산은 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토지, 건물, 기계장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금액도 크고요. 회계처리 내용도 굉장히 많죠. 취득시 회계처리. 보유시도 지금 현재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유시의 유형자산이 어떻게 지출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서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감가되는 감가상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팔았을 때 회계처리, 처분시 회계처리 이런 것까지도 있다 하는 거 우리가 공부할 거고, 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의 취득시와 보유시 회계처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으로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이에요. 취득원가 결정은 취득시 회계처리죠. 유형자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 당시의 가격에 구입수수료, 등기료, 취득세, 사용전 수선비, 운반비, 설치비, 시운전비, 계량비, 정지비는 땅을 평평하기 위해서 토사를 쏟아부어서 지반을 높이는 거, 정지비 이런 거 다 뭐라고 하는다? 유형자산의 가격에 넣는데, 자, 유형자산은 유형자산 자체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자,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자산의 증가니까 차변에 기입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한다? 구입 가격에다 부대비용 처리한다. 즉, 내가 기계를 1억 주고 샀다. 자, 1억에 사면서 시운전비 하고요. 기계를 갖다가 뭐다? 취득록세 내고 해가지고 500 했다면 그 기계장치는 1억짜리 기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다? 1억 500이 취득원가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구입원가 또는 뭐다? 제작원가를 직접 만들었다. 만들 때 들어간 투입원가에다가 부대비용 포함시킨 게 취득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플러스 부대비용 처리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서 취득의 유형에 따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결정에서 첫 번째 뭐 했다? 구입을 한 경우.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가격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원가가 된다 하는 거죠. 이때 부대비용은 구입수수료, 운임 등 구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다 포함시켜서 구입 가격으로 본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제작 또는 건설의 경우, 제작이나 건설에 소요될 때 제작 또는 직접 만들었다, 건설에 소요되는 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된 제작 원가 또는 건설 원가에 시운전비 등과 같이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즉 제작 원가 플러스 부대비용을 포함시킨 것을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교환, 현물출자, 정여, 무산취득시. 자, 교환은요, 서로 있잖아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와 팥빙수 만드는 기계를 교환했다. 그 다음에 현물출자를 했다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하는데, 다른 사람은 현금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 사람은 뭐다? 토지로 또는 건물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 회사에 투자된 투자 지분을 산정할 때 무슨 가격? 공정가액으로 취득한다 하는 거죠.
정여 공짜로 주는 거 받았다 뭐 이런 거 무상 취득을 무상으로 받았다. 그것도 받은 것도 뭐다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 이때 가격은 공정가액. 공정가액은요 쉽게 말하면 시장에서 형성된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처리한다 하는 거죠. 이때 공정가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가증권 할 때 공정가액 들어봤죠, 그죠? 공정가액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 가격으로 이 공정가액을 흔히 시장 가격 등이라고 말한다 하는 거죠. 이때 교환을 할 때요. 이종 자산의 교환, 이종은 뭐다? 서로 다른 종류. 즉 아이스크림 만드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와 팥빙수 만드는 기계를 교환했다. 그러면 이종 교환이죠. 다른 종류. 그럴 때는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동종 기계, 똑같은 아이스크림 만드는, 똑같은 팥빙수 만드는 기계를 교환했다. 그러면 장부가액으로 취득원가로 처리한다. 단 예외가 있어요. 건물, 토지는 동종, 건물과 토지는 같은 건물과 토지, 같은 크기의 건물과 같은 면적의 토지라 하더라도 동종, 자, 같은 건물끼리, 같은 토지끼리 동종 자산을 우리가 교환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은 그 건물이 어느 방향으로 앉았느냐 또는 그 토지가 같은 평수로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건물, 토지는 동종 자산이라 하더라도 무슨 가격? 장부가가 아니니 공정가액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동종 자산의 교환 가격은 우리가 장부가액으로 처리하는데 예외적으로 건물과 토지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형자산은 우리가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플러스 부대비용 또는 제작원가 플러스 부대비용으로서 가격을 결정하는데 이때 예를 들어 건물을 구입했다. 차변에 뭐다? 건물 이렇게 되고 대변에 뭐다? 현금. 만약에 건물을 한 달 뒤에 돈 주기로 했다. 그러면 주상거래 원재료 상품 제품일 때만 뭘 쓴다? 외상 매출금 또는 외상 매입금 쓰고 있고 건물은 주상거래 원재료 상품 제품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뭐라고 한다? 미지급금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것까지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제 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주는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구입대금 1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우리 회사는 당좌이금 통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다음은 기계장치의 구입과 관련된 부대비용이다. 기계 구입하면서 운반비 5만 원, 설치비 8만 원, 시험 운전비 3만 원, 세금 2만 원 해서 이거는 뭐가 되죠? 10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하는데 따라가는 부대비용들이에요. 부대비용. 그럼 100만 원 기계를 샀기 때문에 이 부대비용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제외한 이 세금 있잖아요. 이 세금을 제외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세금은 월말에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면 세금을 제외하고는 다 부대비용에 포함시키라는 5만 원, 8만 원, 3만 원, 16만 원 합쳐야 된단 말이죠. 부대비용 얼마다? 16만 원. 다 합치면 18만 원인데 세금을 제외한 것은 월말에 지급한. 자,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대한 분개를 하시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계장치. 자, 지금 세금, 이 세금에 대해서는요. 세금에 대해서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랬죠. 월말. 근데 이 세금이 자, 추가적으로 우리 유형자산을 지금 취득할 때 세금은요.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할 때 세금이라고 가정을 할게. 취득할 때 세금할 때 부대비용 18만 원 되죠. 2만 원이 포함되죠. 그러면 지금 유형을 취득한 이후에 재산세 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세금과 공과를 해요. 지금 현재는 이 취득할 때 들어간 취득시에 구입과 관련해서 들어간 세금까지 포함시킨다는 거죠. 그럼 회계처리하면 일단은 뭐다? 기계장치 구입했잖아요. 그러면 회계처리하면 차변에 기계장치. 기계는 100만 원짜리인데 부대비용 18만 원 있잖아요. 그래서 구입가격, 즉 기계장치 구입가격에다가
부대비용, 구입 당시에 들어간 부대비용 다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장치 118만 원 되는 거죠. 그중에 100만 원은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수표를 발행하면 어디에서 돈 나간다? 당좌예금에서 돈 나가는 거죠. 나머지 세금을 뺀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현금 징료만. 2만 원은 뭐다? 월말에 지급했어요. 월말에. 그러니까 아직 지급 안 했으니까 미지급금. 구입 당시에 발행한 모든 돈이죠. 그죠? 그래서 지도원가는 이렇게 있잖아요. 다 합쳐서 118만 원이 된다는 거죠. 기계 가격에다가 이렇게 부대비용 다 포함된 거 해서 118만 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러한 유형자산은요, 우리가 가만히 가지고 있어도 가격이 지출이 따라오는데, 가격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유형자산의 보유시 지출이에요. 유형자산은 가만히 가지고 있는데도 지출이 수반된다. 자본적 지출은 지출의 결과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지출을 말하고, 수익적 지출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지출하는 것을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한 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생기게 되는데, 그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할 것인지 수선 등의 비용 계정으로 처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지출의 효익이 미래에까지 지출의 효익이 미래에까지 계속 미치면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요. 이것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출의 효익이 단기에 올해에 끝난다 그러면요, 이거는 수익적 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나이를 거꾸로 가는지 참 뭐라 그러나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을 보고 좀 다이어트를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 또 그 사람이 쓰는 것만큼 먹어요. 그럼 저희 지출은 뭐다? 돈을 썼지만 저희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에요. 현상유지.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세월을 거꾸로 가는 거 있잖아. 한 10년씩 더 젊어 보인다. 그러면 뭐다? 이렇게 일도 더 많이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자본적 지출. 이거는 뭐다? 지출의 결과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지출이라 하더라도 현상 유지 쪽으로 지출될 때는요,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거 있잖아. 수선비 처리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한 층을 더 올렸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 그러면 그 건물의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때는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이러한 지출은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유형자산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 지출의 결과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게끔 처리하는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썼는지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을 볼 때요, 자본적 지출은 당해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내용연수는 수명을 증가시키거나, 수명,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면, 자, 사용연한이 더 증가된다든지, 또는 뭐다? 가치를 현실적으로 더 증가시킨다든지, 이런 지출은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러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을 보시면요, 증설, 개량, 엘리베이터 설치, 냉난방장치의 설치 등 자산을 증가 또는 추가하는 지출, 이런 것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산의 생산 비율과 생산 능력을 높이는 지출, 즉 개량이라든지 대체 또는 재배치, 용도 변경으로 자산의 이용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과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과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 이런 지출을 뭐라 그런다? 자본적 지출로서 회계 처리할 때 자산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다음으로 수익적 지출이 있는데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유형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출이 수반되는데, 이 지출은 유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시키기 위한 지출로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지출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수익적 지출이라 그런다. 즉, 수익적 지출은 수선, 소액의 지출, 건물의 도장, 소액의 지출, 건물의 도장은요, 페인트 칠하는 걸 도장이라 그래요. 자, 건물의
내벽 또는 외벽에 페인트 칠을 한다. 이런 것은 뭐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거죠. 소모된 부속품이나 벨트의 교체,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 경상적으로 수선 유지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용 지출의 효과가 회계 기간 내에 소멸되지는 지출로서 현재의 재산의 상태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서 본래의 정상적 기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지출, 일정 금액 미만의 지출, 이런 지출은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서 회계 처리할 때 비용으로 처리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다음 거래를 우리가 회계 처리하시오 돼 있어요.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도급금 300만 원 중 착수금 1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설계사에게 설계비용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돼. 지금 건물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건물을 짓기로 하고 계약금 3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300만 원 중에서 착수금 얼마 줬다? 100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 자,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다는 것은 어디에서 돈이 나갔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지출되었다 하는 거죠. 성급 미리 지급했다. 설계사에서 설계비용 5만 원도 줬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착수금 100만 원 하고 설계비용 5만 원 하고 얼마 들어갔다? 105만 원을 수표를 발행해서 줬으니까 이 부분은 수표를 발행해 준 것은 당좌예금이죠. 이 부분은 뭐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야. 자, 우리가 건물을 짓기로 하고 돈 미리 주는 거, 이것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 그래요. 그리고 회계 처리하면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착수금하고 5만 원 설계비하고 105만 원 준 거죠. 이 중에 1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해, 수표. 우리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 주면은 당좌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거 보시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 하고 나머지 설계비용 5만 원은 현금으로 줬다 하는 거죠. 현금 5만 원. 그래서 전체 차변과 대변의 합계금액이 딱 맞아 떨어지게끔 회계 처리가 잘 되었다 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도급금 중 100만 원은 수표를 발행하여 도급금 중, 자, 원래 3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첫 번째 100만 원 줬죠. 또 이제 100만 원 줬어요. 두 번째 회계 처리도 역시 건물 완성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 차변에 뭐가 된다?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수표를 발행해 줬다. 우리 회사가 당좌 계좌 통장에서 돈을 빠져나갔다는 거죠.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이 완공되어 인도받고 도급금 잔액은 수표를 또 지급하였다. 지금 뭐예요? 300만 원 중에 100만 원 미리 줬고 1번에 줬고 두 번째 100만 원, 세 번째 또 100만 원 남아 있잖아요. 건물은 300만 원 이제 완공되었어요. 그러면 차변에 뭐가 돼요? 건물 300만 원 하고 설계비 5만 원 해서 건물 짓기 위해서 들어간 재비용 다 포함된 것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라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건물 305만 원 되고요. 자, 마지막 완공되면서 또 마지막 돈 줄 거 100만 원 수표를 발행해 줬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 되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요거는 뭐다? 건설이 완공되면서 다 없애줘야 되는 임시계정이죠. 그래서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 205만 원, 이렇게 정리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볼 때 뭐예요? 이 회사는 건물, 305만 원이고, 요 두 가지는 제거되는 거죠. 이렇게 제거되고, 그렇게 남는 거죠. 당좌예금이 총 300만 원 하고 현금 5만 원 준 걸로 정리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회계처리,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회사 공장 짓기 위해서 지출된 돈, 이런 거 회계처리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건물을 회사 자체가 신축하기로 하고 건설본부에 건축비 1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수표를 지급했다는 것은 당좌예금이라 그랬죠.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원, 대변에 뭐다? 당좌예금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죠. 2번 가겠습니다. 건설본부로부터 건축비로 다음의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받았다. 재료비 80만 원, 노무비 40만 원, 경비에서 전력비, 사무비 등 10만 원에서 총 얼마 들어갔죠? 130만 원 들어갔나요? 130만 원 들어갔다. 그죠? 130만 원 중에서 뭐다? 지금 현재 100만 원 줬잖아요. 지금 건설 중인 자산에서. 130만 원 썼다고 하면 30만 원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30만 원 더 주는 거예요.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30만 원. 그 다음에 돈은 아직 못 줬잖아요. 공사 미지급금 30만 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건물이 완공되었다. 건물은 얼마짜리 완공된 거죠? 그러면 100만 원 하고 103만 원 들어갔죠, 지금. 요까지 들어간 돈이 총 얼마죠? 100만 원 하고 30만 원 더 들어가서 130만 원 되죠. 그래서 130만 원. 완공되어 건설본부로부터 건축비 부족분을 수표를 발행해 줬다. 130만 원 건물이 지어졌어요. 건물 130만 원 되고요. 건설 중인 자산 130만 원 다 제거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없어지고요. 그 다음 공사 미지급금에 대해서는 당좌 수표를 발행해 줬어요. 그러니까 공사 미지급금은 부채잖아요. 부채의 감소는 어디다? 차변에 공사 미지급금, 대변에 당좌예금 처리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제 4번 문제는요, 우리가 앞에 문제는 취득시 회계 처리라면 예제 4번은요, 보유시 지출이에요, 보유시. 보유시 지출. 보유시 지출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볼까요? 주 한라는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 본사 건물에 대한 대대적인 개조와 수리를 실시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총액 3천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창립 기념일, 즉 창립 기념일 회사가 처음 탄생한 날이죠. 쉽게 말해 우리말로 친다면 생일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일날을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이제 돈을 썼나 봐요. 이 중 2천만 원은 3천만 원 지급 중에서 2천만 원은 뭐였냐면은 그 건물의 음성인식 자동문을 설치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내벽의 도장, 건물 안에 페인트 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2천만 원은 음성인식 자동문은요. 그 음성인식 자동문이 있는 건물은 건물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음성인식 자동 지출은 뭐에 해당?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고요. 건물 내부에 페인트 칠하는 것은 현상유지밖에 안 되겠죠. 그죠?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회계 처리하면 차변은 뭐다? 건물 2천만 원. 그 다음에 건물 2천만 원. 즉 음성인식 자동문은 뭐라고 처리한다? 건물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고요. 수선비는 뭐다? 비용 처리되는 거죠. 비용. 즉 수익적 지출에 해당되고요. 수표를 발행해줬다. 대변에 뭐다? 당좌예금 3천만 원. 이렇게 처리된다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감가되는데요. 우리가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다 하여야 합니다. 그중에 예외적으로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 지금 건물 짓고 있는 거 있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비상각자산이에요. 상각 안 한다. 그 외에는 다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가상각의 의미를 알고 다음으로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일단 감가상각의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시간의 경과 및 사용으로 가치가 감소함으로 자산의 원가를 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한다 그랬어요. 이때 자산의 원가는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말하는 거예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뭐에 따라서 그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에 배분을 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형자산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취득원가, 두 번째 내용연수, 세 번째 잔존가액이 있어요. 취득원가는 앞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가격이죠. 유형자산의 구입 가격 또는 제작 가액에다가 그 유형자산의 부대비용, 그 유형자산을 구입하든지 제작할 때 들어간 부대비용까지 다 포함한 것이 뭐가 된다? 취득원가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계산이 있고요. 취득원가는 객관적으로 딱 정빙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는요. 이해가 안 되면요.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수명이라고 부르는 거, 수명.
내용연수의 수명은 몰라요. 사용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용연수는 내용연수 수명은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기계를 구입해서 이 기계 얼마나 사용할까 추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용연수의 추정 시는 물리적 한가를 고려하면 물론이고 기능적 한가도 고려한다. 즉 우리가 내용연수를 추정할 때는 물리적 한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서서히 감가되는 것을 물리적 한가라고 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산이 서서히 가치가 감가되는. 우리 사람도 어때요? 해마다 뭐예요? 감가가 되고 있는 거. 정명사진 이렇게 찍어보면 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물리적 감가 이런 거 있잖아요. 서서히 감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기능적 감가는요. 좀 너무 서글픈 게요. 뭐다? 시대에 뒤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또는 뭐다? 부정어. 여러분들은 안 느끼시나요? 시대에 부정어, 진부화 이렇게 해서 가치가 감가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볼까요? 예전에 여러분들이 많은 카메라라든지 카메라 그죠? 그 다음에 뭐 알람 시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고장나서 버렸나요? 아니죠. 요즘 핸드폰이 다 있어가 알람 시계 안 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또 카메라 막 들고 다니면서 찍고 전문가 작가 아닌 이상에는 그냥 핸드폰 가지고 찍어도 스마트폰 가지고 찍어도 잘 찍히잖아요. 그죠? 이런 건 뭐다? 이 시대에 뒤떨어져서 사용할 수 없는 이런 것은 뭐다?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래서 내용연수의 추정할 때는요. 서서히 감가되는 물리적 감가뿐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지고 부적응해서 떨어지는 기능적 감가까지 고려해서 얼마나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잔존가액은요. 수명을 다하고 난 뒤에 남는 가치를 잔존가액이라 그러는데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폐기되는 때의 추정 처분 가액과 처분과 관련된 비용을 차감한 가격을 장부가액. 그 기계장치 사용 다 하고 고철값 팔면은 잔존가치 얼마 생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빼고 또 남는 가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잔존가치. 자, 여러분들은요. 이때 취득원가는 객관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추정.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는 추정이 어려우면요. 법인세법에 보면은 각 유형자산에 대해서 추정치가 내용연수와 잔존가치의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 자료를 참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할게요. 그래서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 중요해요.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감가상각의 계산 요소 뭐가 있다? 취득원가, 내용연수, 잔존가치가 감가상각의 계산하는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감가상각 방법에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감가상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정액법이 있어요. 정액법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매 회계기간마다 균등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 그래요. 이것은 계산 절차가 간단하여 비교적 기능적 감가가 적게 나타나는 어느 날 갑자기 훅 가치가 없어지는 기능적 감가가 적게 하는 매 기간 똑같은 금액으로 감가되는 거니까 이는 기능적 감가보다는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서서히 가치가 없어지는 물리적 감가일 때 적합한 방법이 정액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매기 감가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액법에 해당되는 것은 건물, 구축물 이런 것은 우리가 정액법으로 해결 처리하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은 정액법으로 해결 처리할 때 계산 공식 꼭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감가상각비는 이게 중요하다. 감가상각비는 내용연수 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뺀 나머지가 뭐가 되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되겠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된다. 거기다가 나누기 내용연수하면 감가상각비 처리된다 하는 거죠. 정액법. 그러면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 회계처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원가 200만원, 잔존가치 20만원,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구하라. 이 정액법 구하려면 정액법 공식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단 결산은 1년에 한 번 한다고 보는 거죠. 감가상각비 계산 공식 내용연수 5년 분의 취득원가 내용연수 5년분의 취득원가 얼마 주고 샀다? 기계 200만 원 주고 샀고 수명을 다하고 난 뒤에 남는 가치 잔존가액 2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감가가 36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연도 1, 2, 3, 4, 5 해가지고 감가상각 매년 3년치, 저기 5년치 상각되니까 총 감가상각 누계액이 180만 원 되는 거죠. 그러면 잔존가치 20만 원 있었잖아요. 그러면 감가상각된 금액 합한 금액에다 20만 원 합치면 새로운 기계 구입할 수 있다고 우리가 회계에서는 화폐 가치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회계 처리되고 있다 하는 거죠. 뭐 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죠? 화폐가 일정하다는 가정하에서 정액법으로 취득원가를 내용연수에 따라서 원가 배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률법은 기초장부가액에서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자산의 취득 초기에는 많이 상각되고요. 그러면 정률법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다가 뭐 빼냐면은요. 취득원가에다가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준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매 기간에 나누어 상각해야 하나 그 상각 방법은 매 기초의 미상각 잔액에 매기 일정 상각률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러면 취득원가에서 핵심은 요거 취득원가에서 미상각 잔액은 취득원가에서 뭐 뺀 거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것이 장부가액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률법에 의한 계산 방법은 감가상각비는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이렇게 처리하는데 이때 미상각 잔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나머지가 미상각 잔액이라 그랬어요. 그죠? 거기다 정률은 1-n은 내용연수고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이면 정률이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럼 정률법의 예제를 보겠습니다. 취득원가 200만 원, 잔존가치 20만 원, 내용연수 5년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액을 기초로 하여 상각률을 계산하고 연도별 감가상각액을 계산하라. 상각률은 정률이다. 1-n의 루트 취득원가분의 잔존가액 하니까 36.9% 나오죠. 그래서 결산을 연 1회로 하면은 내용연수를 5년으로 계산하면은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률을 구하면 36.9%가 정률이 나와 있죠. 정률 또는 상각률이 나와 있죠. 이때 기초장부가액에 곱하여 상각액을 감가상각액을 구하면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표를 작성하면 다음과 같아요. 자, 1차 연도 내가 기계 얼마 주고 샀어요? 200만 원 주고 구입했죠. 자, 상각률 0.360 하니까 바로 1차 연도는 뭐다? 미상각 잔액이 200만 원이잖아요. 곱하기 0.369 하니까 감가상각비가 73만 8천 원 되죠. 그러면 이만큼 감가상각 되었으니까 요 금액에서 요거 뺀 나머지가 미상각 잔액이 1차 연도 126만 2천 원 되겠죠. 이 금액이 2차 연도에 미상각 잔액이 되면 곱하기 0.369는 2차 연도 감가상각비가 나오죠. 그럼 요 금액에서 요 금액 뺀 나머지 아니고 요 금액이 뭐다? 기말의 뭐다? 미상각 잔액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 금액이 미상각 잔액 곱하기 0.369는 요만큼 감가되는 거죠. 요 금액에서 요거 빼니까 요 금액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요 금액이 미상각 잔액으로 가서 0.369 하니까 요 금액 감가상각비 나오고 요 금액 나오죠. 요 금액이 또 여기 31만 7,100원에 0.369하니까 11만 7,100원 되고 20만 원 잔존가액. 이게 다 합치면 이게 얼마가 된다? 180만 원이 나와요. 자, 어때요? 정액법은 어때요? 감가상각비가 해마다 36만 원씩 일정했잖아요.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상각되고 나중에 적게 상각되겠죠. 그럼 초기에 많이 상각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만큼 뭐다? 고장도 안 나고 기계가 그죠? 같이 있을 때 많이 상각하고 나중에 중간에 팔아도 기업에서는 뭐다? 감가상각을 다 떨은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만큼은 세금도 절세해 주니까 정률법이 훨씬 절세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생산량 비례법은 다른 데는 쓰면 안 돼요. 광산, 유정, 광산 등 감모성 자산에만 쓸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는 취득원가, 여기 잔존가치가 있다면요. 취득원가에다가 마이너스 뭐다? 잔존가치도 빼주는 게 좋아요. 보통 우리가 광산, 광물은 잔존가치가 거의 없거든요. 있다면 이렇게 쓰는 거 있죠. 곱하기 추정 총 생산량 분의 실제 생산량 된다 하는 거죠. 어느 광산물 30만 원에 구입했는데 매장된 광물은 25만 톤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당해 연도의 최고라는 광물이 2만 톤이라고 한다면 30만 원 곱하기 총 감가상각 천정가치 없잖아요. 그죠? 총 매장량분의 실제 생산량 하니까 23,000원이 감가상각 금액이다 보는 거죠. 다음 연수학계법은요. 정률법은 너무 초기에 많이 상각되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정률법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를 가감하는 건데 이거는 매기 감가상각비는 지도원가 마이너스 산정가액 곱하기 내용연수 급수학계분의 뭐다? 급수학계분의 잔여 내용연수 되는데 내용연수 급수학계는 2분의 내용연수 곱하기 1 플러스 내용연수인데 연수학계법이 갖는 특징은 정률법과는 달리 다름이 없으나 정률법에 비해서 가감의 정도가 낮다. 적게 생각된다. 초기에. 미국에서는 이 방법이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의 개념, 그 다음에 보유시 지출,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